나이를 먹을수록 옛 기억은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다시 그 생각들이 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늙어가면서 옛날 일들을 되새김질하는 버릇이 생기니 그런 것일까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길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그런지 요새는 부쩍 추억을 곱씹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경기도에서만 지낸 토박이입니다. 태어난 고향은 동두천인데 제가 아주 어릴 적 이사를 했었으므로 그곳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양주와 구리 일대 안에서만 수차례 오가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동네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구리에서 서울 넘어가는 언덕은 동네가 번화가였어도 예스럽고 정겨운 맛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하철이며 백화점에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더 아주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대기업 공장이 저 살던 동네에 있어서 그 건물을 지표 삼아 사람들이 길을 다니곤 했던 때가 있었고 그 시절을 함께 보냈기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제가 언감생심 사연이라는 걸 적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에 걸린 것을 인연으로 그 친구와 저는 유난스레 어울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니며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서로 가정 형편 수준이니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것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래 한 관계에서 너무 한쪽이 기울면 깊이 친해지기 어려운 법이잖아요. 그것이 동정심이든 우월감이든 간에 사람 사이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베스트였던 우리는 서로 너그러움을 갖고 잘 지낼 수 있었죠. 그 나이대 애들은 공감대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굳이 더 나은 쪽을 고르라면 그래도 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부모님은 사이가 아주 나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 그의 목까지 항상 도시락 양을 많이 싸다녔습니다. 매번 그 친구의 도시락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마저도 아예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당시 허구한 날 자식 두고 잦은 가출을 일삼는 친구의 부모님은 자식 교육이나 보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춘기 남자애들이 얼마나 짓궂습니까? 그 친구를 향해 도시락 동량이라면서 놀리던 놈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혼을 내줬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등발이 좋았기 때문에 동급생들이 저에게 함부로 굴지 못했어요. 나이 지긋하게 먹은 지금도 풍채 좋단 소리는 꽤 듣고 살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그 친구를 샌님이라 부르며 못되게 구는 불량 학생들이 몇 있길래 마찬가지로 제가 싹 다 정리했었고요. 좀 창피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어릴 때 저는 성질머리가 진짜 급하고 무식한 데다 매사에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덩치에 성깔이 꽤 있는 제 덕을 그때 그 친구가 꽤 봤었죠.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모범생이 되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괴롭힘 안 당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 셈이었죠. 그 친구가 학업에 열중하면서 저에게도 책 좀 들여다보라며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열심히 해보려는 신용, 그것이 전부였을 뿐이고 학업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굳이 공부에 열을 올릴 이유도 대학에 갈 필요성도 못 느꼈거든요. 당장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데 대학 욕심은 사치인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에다 대고 친구가 그러더군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만 보면 안 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까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 거야. 똑같이 비루한 집안 형편에서 지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당시에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 친구는 대학에 진학했으나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군대에도 결혼도 모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이까지 먼저 봤죠. 일하다가 건너 지인을 통해 우연히 만나게 된 집사람에게 홀딱 반한 제가 들이대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상대 집안이 저희 수준에 비하자면 유복했기에 제 딴에는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애둘러 표현할 것 없이 일용직판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이건 저희 자식들도 아직까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에게 열렬히 구애하면서 지금은 젊어서 이러고 살지만 미천을 모아서 내 장사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절치부심하여 어디 회사에 들어가 근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마냥 게을렀기 때문은 아니라는 스스로의 핑계를 대고 싶은 것이 하루하루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저는 또다시 그놈의 필요성이란 걸 느끼지 못하고 만 겁니다. 금방 둘째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후로도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운 일용직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돈 떨어질 것 같으면 현장 하나 잡아서 나가고 한동안 쉬어도 며칠 지방일을 다녀오면 꽤 두둑한 돈을 쥐는 이 방식에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거의 동시에 그것도 두 개나 터져버린 겁니다. 우선 장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처가의 목돈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야반도주한 사기꾼 잡겠다고 난리도 아니셨는데 그 바람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신 후로 기력이 쇠하셨어요. 가세가 확 기울었기 때문에 처가의 원조를 받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첫째에게 변고가 생겼죠. 언제부턴가 이마에 혹이 보이길래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혹이 안 없어지니까 저희 집사람이 동네 이웃들의 조언을 받아 병원에 가본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본다더니 저녁이 다 됐어야 집에 돌아왔길래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집사람이 하는 말이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가라는 소견을 듣고 바로 대학병원까지 갔다 오느라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혹을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니 걱정과 염려 속에는 수술비 문제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별것 아닐 수술이길 바랐지만 병원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본 결과 위치가 동맥을 지나는 곳이라 상황이 좋지 않고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어떻게든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길래 동의는 해놨는데 그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하루 사는데 문제는 없어도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이렇듯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벌이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시절 게으르고 나태했기에 성실하게 일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탓이 컸습니다. 돈 나올 것을 궁리하다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회사 생활한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자리를 잡기 전이었습니다. 통화를 하면 고된 회사 업무로 한탄하는 일들이 잦았어요. 일 자체도 그렇지만 여러모로 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는 일들이 힘들다면서요. 그런 친구에게 저는 염치 없이 손을 빌렸습니다. 거의 30분은 넘게 혼자 떠들었을 겁니다. 구구절절 집안 얘기를 늘여놓는 동안에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었는지 어땠는지 그 친구는 정말 아무런 그 어떤 살도 붙이지 않고 진짜 딱 이 말만 하면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너 직장 다녀라. 저는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돈은 형편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했으나 그 친구는 저희 첫째가 무사히 수술받고 제가 취직을 하면 그걸로 퉁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덕분에 첫째는 천만다행으로 아무런 탈 없이 수술을 받고 금방 회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제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은 데다가 자꾸 제 머릿속에는 이 돈 받자고 그 일을 하느냐는 계산이 들어가더군요. 일용직으로 10번만 돌아도 그 한 달 월급만큼 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로 계속 취직을 하는 걸 미루게 되었죠. 어쨌든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셋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셋째가 갓난아기 쪽에 살던 집은 단독주택의 방 한 칸이었습니다. 주인집에 새를 들어 살았어요. 그 나름 오순도순 작은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할 천장이 있고
몸통 하나 누일 공간이 있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으니 저는 다 가졌다고 생각했죠. 셋째의 사진을 뽑아다가 지갑 안에 끼우고 다녔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결혼해서 애가 하나였어요. 제 의도는 다복한 가정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넌 재미없게 외동아들 하나가 뭐냐? 너 이제 회사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애 둘셋 더 낳으면 어때서? 그럼 너는 이 생활이 안정적이라서 애를 셋이나 봤어? 애들은 알아서 크니? 다 재수 씨가 고생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라나는 거야. 너가 지방 간다고 요새도 며칠씩 집 비우고 그러지. 애만 셋인데 그 집에서 정말 재수 씨 혼자 얼마나 씨름하겠어. 네가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긴 해? 그 친구가 반복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구하라면서 혹시라도 애를 더 낳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난데없이 설교를 들으니 기분이 퍽 상하더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혼자 씨름하네 마네 말하는 것도 불쾌했죠. 한동안 연락은 뜨문뜨문하고 거의 안 보고 지냈습니다. 제가 건축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바람에 몇 달간 계속 바쁜 탓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사이에 커다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희 집에 넷째가 생겨버렸습니다.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었기에 당혹스러웠지만 귀중한 생명이 태어나 저희 가정으로 온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비밀로 붙일 수도 없는 마당이라 근황을 주고받을 때 넷째 소식을 전했습니다. 속으로 참 민망했었네요. 저는 먹여 살릴 입이 더 늘어난 집에 가장으로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터에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하던 어느 날 재수가 없어도 어쩜 그리 없을 수가 있었는지 페인트통을 잘못 잡고 넘어졌는데 아니 글쎄 그 바람에 오른팔 손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었던 것 때문에 손바닥 뼈도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여기 뼈는 인체에서 가장 안 붙는 곳이라고 절대 팔을 써서는 안 되고 일을 애초에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몇 주 후에 확인해봐서 안 붙었으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죠. 그 한순간의 사고로 완전히 활동에 제약이 걸린 저는 집에 틀에 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보며 웃음이 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하고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방 하나에 새 들어 살다가 식구가 더 늘어나니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면서 그나마 있던 목돈도 몽땅 써버린 뒤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쉰 지 한 달 정도가 되자 10원 한 장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흰 쌀밥에서 묵은 잡곡을 섞은 밥으로 그리고 보리밥으로 점점 밥상에 올라오는 밥도 변했습니다. 그마저도 아이들 먹으라고 양보한 뒤에 저는 라면을 먹었는데 하루는 집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밥을 못 짓는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앞집이나 이웃에서 빌려오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해줬습니다. 이미 다 빌려봤어. 내가 한 번씩 다 가봤다고. 저번 주 보리만 먹은 거 그것도 윗집에서 보리쌀 줘서 먹은 거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 줄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제가 무심했던 거겠죠. 그 친구의 지적처럼 말입니다. 월세도 밀리는 마당에 주인집으로 가서 구걸을 할 수도 없었어요.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아이들은 왜 자꾸 시끄럽게 떠들고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는지 저도 어쩔 도리 없이 자꾸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손을 벌리려고 해도 벌릴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후의 보루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믿을 건 친구밖에 없다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구질구질하게 많이 털어놓으며 저는 돈이 아니어도 좋으니 쌀 한 봉지나마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참 듣고만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연 친구의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따위로 산 놈한테 난 아무것도 줄 거 없어. 그냥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꼬라지를 봐. 뭐라고?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 그렇게 안 살아도 됐잖아.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너 그렇게 살라고 등이라도 떠밀었어? 자식 새끼 줄줄이 낳았으면 네가 지금 팔에 기부스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 팔을 잘라서라도 자식들만큼은 알아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정신머리 못 붙잡고 사는 너같이 한심한 놈한테는 쌀 한 톨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친구는 저에게 비수를 던지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못한 그 친구의 반응에 너무 당황스럽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에서 울분이 끝도 없이 차오르는데 신기하게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소주 한 병 까고 싶은 충동이 들었으나 이 돈마저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홀로 삼켰습니다. 도움 청하러 간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던 집사람은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입을 다물었죠.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그제서야 눈시울이 시큰했습니다. 그 친구의 모진 말이 귀에서 자꾸만 맴도는 바람에 그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옛날 일을 곱씹고 또 되새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첫째 태어난 후로 그 친구의 신세를 진 게 4번이나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죠.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초년생임에도 제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도 결심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쫄쫄 굶으며 일자리가 뭐 나온 것이 있나 열심히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 대장격 역할을 하던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대뜸 쌀을 주길래 거절할 깜냥은 안 되고 받으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도 인사를 잘하고 다니는 데다가 애들을 전부 예쁘게 키우는 게 대단해 보여서 집에 있는 좋은 쌀을 나눠주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맙고도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기적 같은 손길이 내밀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팔은 무사히 다 회복되었지만 다시 일용직판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입고 있던 번지르르한 양복에 넥타이 차림만이 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열망으로 노력했습니다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찬 상태인데다가 아무 경력도 없는 고졸이었으니 선뜻 사무직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죠.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취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일이 실패의 연속이었으나 노력하는 제 자신이 싫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날 동안에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냐 하는 후회가 밀려왔네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린 나이부터 현장 일을 해온 저의 배포를 높이 사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에 부푼 회사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 속에 눈치를 매번 봐가면서 업무까지 해내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저를 뻔히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이는데 그것을 감추면서 겉으론 웃어야 한다는 게 토악질 나올 만큼 싫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세운 건 사랑하는 집사람도 토끼 같은 자식들도 아닌 저에게 처절한 거절을 선사한 그 친구였습니다. 앞서 회사 생활을 시작한 그 친구도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을 거라는 생각만 하며 버텨야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네가 했다면 나도 못할 것 없다는 심리였나 봅니다. 일은 구했지만 당장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6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바로 허리를 펴고 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가 처음 쌀을 준 이후에도 몇 번 라면과 쌀, 계란, 애들 먹이라고 과자까지 가져다 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선의를 발판 삼아 저희 가족은 점점 앞으로 나갔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매일 출퇴근이라는 일과가 있다는 것이 저라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힘든 때에는 그 친구를 떠올리며 포기 않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다짐을 먹었어요. 생판 남이 저에게 그랬었다면 저는 아마 며칠 만에 잊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친하게 여겼던 친구였기에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무시했고 몇 년 뒤에 동창 모임이 있었을 때도 제가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영영 엉켜버렸죠. 그러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평생의 이직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년퇴직을 했고요. 저희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줬습니다. 막내 빼고 전부 결혼도 했고 첫째는 애가 벌써 둘입니다. 첫째가 얼마 전 아는 사람을 통해 고등어 자반 특산품을 구입했다면서 저랑 집사람 먹으라고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온 김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첫째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전에 저희 집에 도움을 줬던 그 동네 아주머니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만 있을 수 있는 온정이었던 것 같다면서 과자며 학용품을 때마다 사준 그 집의 씀씀이에 아직도 감동을 받아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그 동네를 떠난 후로도 아주머니와는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집사람이 두고두고 신세 많이 졌다면서 안부 인사차 전화를 몇 번 했었죠. 첫째가 하는 말을 듣고 문득 집사람하고 같이 짚어보니까 그 아주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5년이 되었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면서 번호를 찾아놓더니 집사람이 다음날 아침을 먹자마자 연락을 해봤어요. 통화 볼륨이 커서 저도 다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글쎄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 젊은 목소리가 밖에 누군가 했더니 아주머니네 큰딸이었어요. 집사람은 그 집 아이들과도 안면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지금 투석 중이라서 전화를 대신 받은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는 소식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말로가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죠. 안 좋은 소식으로 저희 둘 다 침울해졌는데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주신 덕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서 좋았어요. 아저씨 친구분이 저희 집에 부탁해서 쌀이고 라면이고 대신 전해드렸던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드센 분이셨어요. 마을 통장으로 있으시면서 얼마나 아주머니 아저씨네가 걱정되셨으면 그분께서 찾아왔을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네요. 꼭 몰래 돈을 주셨었죠. 나중에 본인이 직접 밝힐 테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린 제 눈에는 그분이 아주머니 아저씨네를 도와주는 수호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 돈으로 쌀도 사서 드리고 애기들 과자도 사고 학용품도 제가 골랐었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란 말입니까? 이건 꿈에서조차 그려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맥도 없는데 심장이 하도 쿵쿵거려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참을 베란다에 나가서 서 있었습니다. 간만에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제 기억 속에서 그 친구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때뿐입니까? 중학교 1학년 시절 때 얼굴도 그대로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몇 시간을 생각만 이어가다가 동창에게 연락해 그 친구의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진 망설임이 따랐는데 막상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아무렇지 않더군요. 그래, 뭐하고 사냐? 그냥 나이 먹고 재미없게 살지. 거의 30년의 공백이었습니다. 말이 30년이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공백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어색하지 않게 대화가 흘러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오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싸왔던 도시락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반찬으로 몇 번 싸갔던 무짠지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잠시 동안 아주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한 학급에 50명은 좋게 넘었던 그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나무 냄새, 가방들마다 들어있는 도시락에서 풍겨오는 반찬 냄새가 코끝에 맡아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찡했습니다. 문득 해야 할 인사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난 세월 중에서 네 덕에 무탈하게 지내온 날들이 많았다. 정말 고맙다. 덤덤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벼랑간에 눈물이 확 쏟아져서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고 우는 거냐면서 놀라는 목소리를 내길래 잡아댔지만 다 들켰겠죠. 저에게 잔소리하던 그 버릇 어디 안 갔는지 면박 주는 말투가 여전하더군요. 변함없는 그 친구의 면모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아주머니 소식을 전해주니 그 친구 역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를 떠난 후로는 아주머니와 연락을 잇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도통 자리 잡지 못하고 사는 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서는 아주머니를 통해 저를 도왔던 그 친구의 깊은 진심을 가늠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옛 세월의 은인에게 만나서 비싼 밥 좀 사주고 싶다니까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미안하고 정말 고맙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찡한 기분이 들었네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젊었던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운 심정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추억과 남은 여생을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